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지성 지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 고전과 비고전. 고전은 짧게 100에서 200년 이상, 길게는 1000년에서 2000년 이상 살아남은 책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천재들의 저작이다. 생각해보자. 만일 앞으로 10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매일 2시간 이상 개인 지도를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이다. 아니, 세계 최고의 두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분명 이 시대의 천재들이다. 그러나 불멸의 인문 고전을 남긴 진정한 천재들과 비교하면 그들은 기껏해야 머리가 좋은 사람에 불과하다. 미국 명문 중고교의 인문고전 독서일기는 놀라울 정도다.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소화한다. 도서관에서 플라톤의 국가 주자로 집필된 모든 책을 찾아 읽는다. 플라톤의 국가를 주제로 에세이를 쓰고 토론한다. 이런 식으로 인문고전을 한 권씩 철저하게 떼는 일이 미국의 명문 중고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동양의 정치, 문화, 예술 등이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서양의 그것은 고대 그리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대 중국과 고대 그리스의 공통점은 2000년 이상 살아남은,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속각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학, 역사, 철학, 고전을 배출한 국가라는 것이다. 또한 당시의 최강의 국가라는 것이다. 피렌체를 통치한 메디치 가문은 자녀에게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실시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통치를 자랑했던 로렌조 데 메디치 같은 경우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가 그리스 로마 고전을 읽어주었다. 덕분에 로렌초는 6살 때부터 베르길리우스와 같은 작가들의 글을 줄줄 읊을 수 있었다. 또 그에게는 가정교사가 4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플라톤 철학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쳤다. 가정교사에게 기초적인 인문 고전 교육을 받는다. 명문 사립학교에 진학해서 체계적인 인문 고전 독서 교육을 받는다.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들어가서 그리스어 및 라틴어로 진행되는 인문 고전 수업을 듣고 그리스어 및 라틴어로 에세이를 쓰고 토론한다. 우리나라의 서양 인문 고전 원전의 번역의 역사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한심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미래의 세계의 고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고전 및 근현대 문학 작품을 외국에 알리는 일도 일본에 비교하면 심히 부끄러울 수준이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2만여 종 이상의 자국 문학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했지만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고작 1,500여 종 정도를 번역했기 때문이다. 만일 인문 고전을 집필한 위대한 천재들이 우리나라의 학교 제도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 10중 8구 학교 학생의 두뇌를 죽이는 창조성을 말살하는, 노예를 만드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하루빨리 개혁해야 할, 민족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새롭게 고쳐야 할 그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공자와 소크라테스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인문 고전 저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실시한 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깊은 대화를 통해 지혜와 진리를 터득하고 발견해가는 교육이다. 장하나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 연주가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뒤 전공으로 음악이 아닌 철학을 선택했다. 그가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지휘자 주세페 시노폴리우 권유 때문이다. 그는 장한나에게 진정으로 위대한 음악가가 되려면 반드시 인문고전을 공부해야 한다며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를 추천했다. 요요마가 하버드 대학교 인문학 학부 과정을 졸업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당한 전력이 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갈 만한 지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버지는 본래 머리가 나쁜 아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했지만 교사 출신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에디슨을 직접 가르쳤다. 에디슨은 어머니의 제대로 9살에 리처드 그린바크의 자연과 실험의 철학을 독파했다. 시어스의 세계사, 에드워즈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 휴무의 영국사 같은 역사 고전과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와 같은 문학 고전 등을 그 뒤를 이었다. 20대에는 도서관을 통째로 읽어버리겠다며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교과서는 비유하자면 도서관 요약집이다. 도서관에 문학서과를 요약해 놓은 것이 국어교과서이고 과학서과를 요약해 놓은 것이 과학교과서란 소리다. 그렇다면 도서관을 읽은 아이가 교과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식은죽 먹기일 것이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의 기적적인 성적 향상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필사는 책을 베껴 쓰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책 전체를 필사하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정독을 하면서 밑줄을 그어둔 부분만 필사해도 괜찮다. 필사는 노트해도 좋고 컴퓨터해도 좋다. 나는 통독이나 정독보다 필사가 훨씬 쉽다고 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다. 통독이나 정독을 할 땐 답답하기만 했던 머릿속이 필사를 하고 나니까 시원하게 열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사실 그런 경험은 나도 종종 했다. 그래서 나는 한때 필사가 인문고전 독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칼을 비대는 자녀에게 책을 읽어라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엄밀하게 선정한 인문고전이 가득 꽂힌 책장을 선물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은 사랑의 선물이며 책을 읽는 행위는 멋진 선물 꾸러기를 푸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독서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자 아이는 저절로 책벌레가 되었다. 하지만 비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독서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이상 공부하면 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덕분에 카를 비데 주니어는 어린 시절 내내 친구들과 원 없이 놀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놀랍게도 한국의 젊은 부자들은 인문고전을 골랐다. 대표적으로 사계열전, 로마 제국 쇠망사,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프루타르크 영웅전을 선정했다. 그 이야기를 접하고 나는 큰 희망과 깊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다. 조선 최고의 국가 능력을 보인 세종과 정조, 중국 최고의 경영 능력을 보인 당태종, 일본 최고의 국가 경영 능력을 선보인 도쿠가 이에야스의 공통점은 인문고전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문고전을 애독하면서 인문고전 저자 이상의 사고 능력을 갖게 되었고 그 능력을 국가 경영에 쏟아부었고 각국 역사상 최고의 국가 경영자가 되었다. 고대 서양에서 최고의 국가 경영 능력을 선보인 알렉산더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서양 고전 그 자체이자 서양 학문의 뿌리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직접 교육받았고 천재적인 사고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인문 고전 중에서도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플라톤의 대화편, 손무의 손자병법, 공자의 논어가 경영자들에게 최고의 영광과 지혜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탁월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하는 메논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서 그동안 사람들을 향해 수만 번 넘게 탁월함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하던 제가 당신의 계속된 질문으로 인해 영혼도 입도 다 마비되어 탁월함에 대해 당신께 어떤 대답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탁월함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낸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상대방의 무지를 깨우쳐둔 뒤 역시 질문법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진정한 삶의 세계로 이끈다. 소크라테스 질문법을 활용해서 일의 본질을 파악했다. 이건희는 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7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일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 일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이 일의 핵심 기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일의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일의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의 기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16세기 유명한 무장 다케다 신게는 손자병법, 군장편에 나오는 문구를 따라 만든 풍림 화산을 무대로 운영의 핵심을 삼았다. 한편 일본 최고의 무사로 추앙받는 미야모토 무사시는 손자병법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내용면에서도 손자병법과 유사한 오륜서를 썼다. 1970년과 1980년대의 일본 경영자들은 손자병법과 오륜서를 최고의 경영 전략서로 삼았다. 물론 공자의 사상이 모두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다. 그는 노자에게서 교만, 욕심, 위선적인 얼굴 표정 등을 버리라는 핀잔을 들었는가 하면 장자한테는 조롱당했고 피지배 계급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분투하던 묵자로부터는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것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노자편과 장주의 장자, 묵적의 묵자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 기세춘의 동양 고전 산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묵자가 왜 공자에게 그토록 비판적이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증자는 공자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르침을 담은 책이 대학이다. 자사는 증자의 제자이고 공자의 손자다. 그가 저술한 책 중용을 읽는다. 공자는 육아의 시초이고 관중은 법가의 시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글을 놓고 보면 공자가 관중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히 보인다. 때문에 관중의 관자를 읽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사정이 이와 같으니 혹시라도 인문고전을 읽다가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고 에베레스트 산이나 태평양 한가운데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당황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신호니까. 진정한 독서는 인문고전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문장 뒤에 숨어있는 천재의 정신을 만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 깨달음이 있는 책 읽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인문고전 해설서를 거의 읽지 않는다. 사실 해설서를 몇 권 읽어본 뒤 의도적으로 멀리했다. 그 기간이 약 7년에 달한다. 해설서를 멀리한 것은 2가지 이유였다. 첫째, 해설서 집필자들은 대부분 인문고전 연구 경력이 화려하다. 쉽게 말해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그러다 보니 초보자로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신뢰하게 되었는데 그게 나의 발전에 저해했다. 인문고전을 내 관점이 아닌 그들 관점에서 읽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의미다. 즉 나는 인문고전을 그들의 눈으로 읽은 우를 범하고 있었다. 물론 해설서 집필자들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문고전 독서법의 핵심은 천재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백독백습을 비롯한 다른 모든 독서 기법들은 다만 천재들의 마음을 깨닫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나는 책을 쓰는 작가이면서 그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있었다. 성우 이익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어머님과 오랫동안 이별했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독서하라. 아픈 자식의 치료법을 묻는 사람처럼 질문하고 토론하라. 성우에게 있어서 책은 책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서 엄청난 부피의 프루타르코 영웅전을 발견하고서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읽었다. 그 이후 반복 독서는 그의 중요한 독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주의할 점은 번역서가 아닌 원전을 베껴 썼다는 것이다. 천재들 중에서 인문고전을 번역서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다. 부모가 인문고전을 직접 필사해서 아이에게 읽힌 사례는 율곡 이의 어머니 심사인담, 서포 김만중의 어머니 윤씨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현재의 인물로는 케네디의 어머니 로즈 여사를 들 수 있다. 그중 특히 김만중의 어머니 윤씨의 이야기는 심금을 울린다. 윤씨는 참으로 가난한 싱글맘이었다. 그는 책을 살 돈이 떨어지면 책방 주인에게 사정해서 책을 빌린 뒤 그것을 밤새도록 일일이 베껴서 아이에게 읽혔다. 아이에게 인문고전 독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 깊이 담아두고 늘 되새겨야 할 교훈이다. 서해 류성룡은 서해 선생 문집에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다. 5수레의 책을 술술 암송하면서도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해뿐만 아니라 동양의 천재들은 하나같이 진정한 인문고전 독서는 사색이 있고 사색에 빠진 인문고전 독서는 헛것이요 가짜라고 강조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자. 관중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러면 귀신도 통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귀신의 힘이 아니라 정신의 극치다라고 했다. 공자는 논어에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고 했다. 맹자는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얻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라고 했다. 페르라르카의 하루는 인문고전 독서 필사 사색이 주였는데 사색의 형태가 조금 남달랐다. 그는 호메로스, 키케로, 세네카,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 로마 작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유령과 소통하면서 사색을 했다. 그런 식의 사색은 점점 도를 지나쳤는데 말년에는 환상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인문고전 저자를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깨달음이 있는 독서란 책을 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인문고전의 저자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연암 박지원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사마천의 사계를 읽었다고는 하지만 글자만 읽고 마음은 읽지 못했구나. 항우봉기를 읽고서 성벽 위에서 전투를 관망하던 생각이나 하고 자객열전을 읽고서 고점리가 축을 치던 장면이나 떠오르는 것을 보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사마천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프랑스만을 생각한 샤를 드골보다 한 차원 높은 인류를 위한 위대함을 향한 열정을 불사른 인문고전 독서가 있다. 그는 자서전에서 남긴 고백을 들어보자. 입법론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 책에 나오는 학설을 토대로 전 인류의 현재 상태를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하게 그렸다. 위대한 존재가 되고픈 나의 야망은 끝이 없었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일에 대한 열정은 내가 가진 가장 강렬한 감정이었다. 고전을 읽어서 두뇌가 변화하고 천재가 되고 위인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태계유황처럼 여유롭고 자유로운 마음을 지닌 독서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퇴계. 비록 산에서 살고 있지만 오랜 병을 앓고 있는 터라 책을 마음껏 읽지 못하고 있다. 마음이 울적하여 호흡을 조절하다 보면 몸이 가뿐해지고 정신이 상쾌해지는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우주를 굽어보고 우러러본다. 그러면 감기가 저절로 일어난다. 나는 책을 덮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밖으로 나간다. 난간에 길에서 연못도 구경하고 단에 올라 살을 찾기도 하고 동산에 올라 약초를 심기도 한다. 혹은 돌 위에 앉아서 샘물을 희롱하기도 하고 대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기도 하고 여울에서 고기를 구경하기도 하고 배에서 갈매기와 버타기도 한다. 그렇게 발길되는 대로 시름 없이 논일다가 또 좋은 경치를 만나면 흥에 취해 마음껏 즐긴다. 집에 돌아오면 고요한 방에 책이 가득 쌓여 있다. 나는 책상을 당겨서 잠자코 앉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일을 사색한다. 때로 마음에 없는 바가 있으면 흐뭇한 나머지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린다. 혹여 얻지 못하고 못하면 친구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알지 못하면 더욱 분발하여 사색한다. 하지만 억지로 통하려 하지 않고 마음 한쪽에 밀어두었다가 가끔 끄집어내어서 허심탄회하게 사색하고 저절로 깨달아지기를 기다린다. 오늘도 이러하고 내일도 이러하다. 리딩으로 리드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